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신범식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부상하는 메가아시아와 한국의 지역 외교 전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가 부상하고 있는데 이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들을 메가아시아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정리할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 메가아시아를 추동하는 동력들, 그리고 메가아시아의 설계 속에서 러시아 북아시아 그리고 한국의 지역 전략이 어떤 방향으로 구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20세기 중후반부터 21세기는 아시아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202개의 나라 중에서 25%가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인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중국, 인도 같은 세계 성장의 두 축이 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이들과 긴밀히 상호작용하는 아시아 국가들을 포괄하는 이 거대한 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는 사실 너무 넓고 또 다양하고 분열적이고 지역 간 발전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체로 이해하기에는 어렵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지배적입니다. 사실 이 아시아 용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그러면서 어떻게 복잡한 아시아에 대한 뉘앙스가 복합화되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초기 고대 유럽에서는 동방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인식 속에서 아시아를 인식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확산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국주의 시기 유럽에 의한 아시아 제국의 침탈이 일어나면서 아시아인들의 정체성과 연대를 강화하는 그런 개념적인 보따리 역할을 하면서 아시아라는 용어가 아시아인들 가운데 비로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탈냉전 시기, 부상하는 아시아에 대한 서구의 위기의식과 경의, 찬탄, 그리고 경계, 이런 복잡한 생각들이 서구 사이에 퍼졌고, 또 아시아인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자의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아시아는 하나의 거대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적 보따리로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탈냉전 이후 지구적 변동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그 특징을, 그리고 또 그 질적인 변모를 포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올드 아시아, 사실 이 아시아는 오리엔탈리즘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용어는 기원전 5세기경 고대 그리스에서 보스포러스 해협 너머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유럽인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땅, 즉 유럽의 동방에 위치한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아시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는 명확히 정의되기 어렵고, 또 이 용어는 강대하고 광대하며 많은 인구를 지닌 그런 동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유럽이라는 그런 위협감, 이런 것과 함께 결부되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용되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라는 용어가 전파된 것은 16세기의 제수이트 선교사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졌고, 17세기 마테오 리치가 제작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는 중국의 세계 지도에 아세아라는 용어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시아라는 용어는 아시아 내에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세기 유럽 제국주의의 침탈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아시아인들, 아시아의 지식인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들이 함께 공유하는 지점을 통합적으로 묶어내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바로 이러한 하나된 아시아, 유럽의 위협에 대해서 대항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관점에서 아시아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이 용어가 아시아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지만 결국 아시아는 서구의 시선에 의해서 대상화되었던 수동적인 객체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서구의 전략에 의해서 조각조각
구획났고 제국주의적 침탈의 대상으로 전락함에 따라서 거대한 하나의 지역을 이루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세계 질서의 변동은 국민국가 체제를 넘어선 세계화, 지역화 같은 동인들을 강화시켰고, 그래서 아시아 세계의 논쟁이 비로소 시작되었고, 역사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을 해오던 국경을 넘어서는 자연적 경제구역 등을 회복하기 위한 아시아의 지역주의 노력 등이 강화되면서 그 결과 유럽과 아시아를 관찰하는 유럽, 관찰당하는 아시아라고 하는 주객의 관계가 아니라 점차 아시아인들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주체적인 대상으로 자신을 인식하기 시작함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바라보던 유럽도 변화하고 또 관찰당하던 아시아도 변화하는 이 주객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변화함으로써 아시아가 새로운 관찰의 대상 그리고 또 실천의 대상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좀 복잡한 이야기 같지만 결국은 아시아인들은 유럽에 의해서 이루어진 근대화, 피동적 존재, 수동적 전제라는 관점을 넘어서서 아시아적인 발전 모델, 아시아적인 가치들을 내세우면서 역사의 주체로 아시아 스스로를 관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난 탈냉전 이후 30년간의 이런 변화를 범아시아주의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포착해낸 연구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아시아인들이 아시아 스스로를 정의하고 또 이 아시아 스스로를 설계하고 아시아를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기 시작했고, 이것이 하나의 아시아를 상상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장경섭 선생의 세계화로서의 아시아의 아시아화라는 주장은 바로 이러한 아시아인들의 주체적인 인식 변화를 반영합니다. 자, 지금 아시아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여러 지역들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이 중에서 중국 한 국가만 가지고 봐도 구매력 지수 기준의 GDP가 약 39% 정도에 해당되어지니까 아시아 내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 비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고, 인구를 봐도 30%나 되는 31%죠, 정확히는 31%나 되는 이런 그 강력한 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중국의 부상과 함께 아시아를 메가 지역으로 포지셔닝하는 그런 담론적인 실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물적 교류와 실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G2와 관련된 담론, 춘디아, 그리고 세계의 공장 아시아, 이런 용어들은 다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용어들의 여러 가지 표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유럽, 북미, 동아시아라는 이 세계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지구적인 세력 배분을 논의하던 기존의 시각들은 최근 들어서 미주와 아시아,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이 세 축 사이의 연결에 주목하는 그런 담론과 관점에 의해서 대체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미주와 유럽을 연결한 대서양 연대는 일찍부터 가동되어 왔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미주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태 지역, 그리고 이로부터 더 발전되어진 인도태평양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담론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회자되기 시작했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기 위한 유라시아적 담론이 많이 유행하게 되었고요. 유라시아를 또 연결하기 위한 일대일로라든가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 그리고 이 유라시아 국가들의 유라시아 담론이 제도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메가 트렌드를 신대륙주의 또는 신해양주의라는 이름으로 부르면서 이 신대륙주의와 신해양주의 사이의 각축이라는 것이 유라시아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 아시아를 새롭게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들이 최근 들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지역의 형성이라는 것은 강대국 중심의 구상이나 각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러한 강대국 구상과 더불어서 아시아의 각 국들이 개별적인 국가의 이익뿐만 아니라 아시아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하나의 지역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결합되어지면서 신중하게 상호작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의 구상과 지역 국가들의 상호작용이 아시아의 미래를 지어갈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거대한 흐름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은 상호 네트워크화되어지면서 거대한 아시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 아시아를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하고 구상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신대륙주의나 신해양주의의 동학이 만들어내는 이런 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서 아까 표에서 보신 것처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규정될 수 있는 아시아의 미래를 사람들은 쉽게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이 아시아 내부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즉 천광신 같은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즉 탈제국주의, 탈식민주의, 탈냉전이라고 하는 이런 전략을 강조하는 아시아 지역주의의 흐름이 서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 상당 부분 감소되거나 만에 하나 미국이 아시아에서 물러간다고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메우게 될 중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아시아의 미래는 또 다른 의미에서 상당히 분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일방주의에 기초한 아시아 질서의 재편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고 아시아가 보편적으로 함께 공동 번영하는 전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아시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는 틀로서 아시아를 분열된 아시아가 아니라, 또는 어떤 한 세력이 주도하는 아시아가 아니라 전체가 네트워크화되어진 거대한 메가 아시아라고 조망하는 그런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아시아를 전체로 바라보고 이를 하나의 단위로 설정해서 그것을 개념적이면서 동시에 전략적으로 바라보는 메가 아시아적 시각,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럼 메가 아시아가 뭔가 하는 질문을 던지실 수밖에 없겠죠. 메가 아시아라는 것은 아시아 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여러 지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그 다양한 지역들이 아까 말씀드린 신대륙주의 또 신해양주의와 같은 지구적이면서 지역적인 동학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지면서 구축되어지는 거대한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개념이 복잡하죠. 즉 아시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면서 지어져가는 거대한 실체, 이것이 메가아시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두하라 같은 학자는 실크로드라고 하는 예시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적으로 아시아는 늘 네트워크드 리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서 존재해 왔다라고 강변합니다. 따라서 아시아를 가로지르는 새로운 거대한 연결들, 이런 것들은 아시아를 네트워크화된 지역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런 지역은 어떤 한 특정한 제국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지역들이 연결되어지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층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연결된 이 거대한 아시아의 구조는 통합된 유럽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아시아의 메가 지역으로서의 특성은 이미 부상하고 있는 특징으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메가 아시아는 이미 부상하고 있는 실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이런 아시아 여러 지역의 변화는 아시아들이 하나의 지역으로서의 어떤 그 지역격을 획득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제도적 특성을 고도화하는 지역성의 고도화의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동남아, 남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런 아시아의 지역들이 이미 그 내부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수준의 협력과
연결과 이동과 흐름에 의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들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측면은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북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이 아시아, 메가 아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이 메가 아시아와 이 아시아들, 이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먼저 더 드리겠습니다. 메가 아시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아시아에서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중요한 변화의 핵심은 기존의 역사적인 경험과 범아시아적인 인식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가 지구화 및 지역주의 결과로 추동된 동력을 통하여 하나의 거대한 전체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점을 제가 이 전반부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으로서 아시아 또는 지역적 상호작용, 그 결과로 형성되어지는 아시아라는 것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고 이것에 왜 주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완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실체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는 것은 맨 첫 번째 단계에서는 아시아라는 것을 하나의 아시아다라고 인식하면서 이렇게 담론으로서 계속 논의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1세기 아시아의 세계를 논의하면서, 그리고 하나의 아시아, 원아시아를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아시아, 뉴 아시아를 얘기하면서,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메가 아시아를 이야기하면서 아시아를 지역들로 분할되어진 아시아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거대한 구조로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들이 증대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시아가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지역이 되기 위해서 이런 담론적 실천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추동해가고 있는 힘들을 잘 관찰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 담론적 실천과 제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함께 어우러질 때 그것이 비로소 하나의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의 지역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또 연결, 관계를 국가 간의 관계, 초국적 관계, 그리고 지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잘 관찰하고 재구성하고 고찰함으로써 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가 아시아라고 하는 거대한 구조를 추동하고 있는 힘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역 국가의 입장에서 고조시키고 또는 잘 설계해서 더 발전시키고 하려는 고민이 대단히 중요해지는 거죠. 따라서 이 메가아시아라고 하는 사고의 방식, 메가아시아적인 어프로치는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아시아를 포착하는 그런 분석적인 개념이면서 동시에 부상해갈 아시아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전략적인 개념으로서 학술적이면서도 동시에 정책적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북아시아라는 개념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시아는 신동방 정책을 통해서 러시아 극동지방을 아시아 일부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사실은 제가 우리 플라자 프로젝트의 전편 강의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의 노력이 최근 들어서는 그 대유라시아, 그레이터 유라시아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변화하면서 러시아의 아시아화라는 것이 좀 더 진지하게 고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북극 항로의 상용화 내지는 북극 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것이 지구적인 물류 체계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것이 메가 아시아의 동학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 강의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그런데 그 북극 항로가 실제로 점차 상용화되어지는 과정 중에 있고, 최근 통계로는 1억 톤 이상의 화물이 이미 북극 항로를 통해서 유럽과 아시아 사이를 왔다 갔다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북극 지역이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아시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상상되어지지 않던 러시아의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대 아시아의 구조 속에서 이해되어지고 그 상호 연결에 대한 구상들이 필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즉 바이칼 호수 이 동쪽에 있는 러시아와 북극 지역에서 변화하고 있는 이런 그 북아시아의 미래는 메가아시아의 미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변화를 메가아시아의 틀 속에서 포착해내기 위해서 이 지역을 북아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포착하고 우리가 전략을 준비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대륙주의, 그리고 인도 패시픽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해양주의, 그리고 북극 항로 개발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 북극의 새로운 거대 트렌드의 등장, 이것이 이 메가 아시아를 하나의 거대한 구조로 만들어내고 있는 중요한 힘 중에 하나이고, 그런 의미에서 북아시아라는 것이 우리 메가 아시아의 구조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북아시아 개념은 메가아시아의 구성을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메가아시아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메가아시아가 향후 세계와 어떻게 구조적으로 상호작동하면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구적이면서도 지역적인 동학으로 서로 연결되고 만들어져 가고 있는 네트워크로서의 메가아시아, 이런 그 거대한 아시아는 내적으로는 아시아들을 연결하고 외적으로는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지역들과의 연결을 동시에 진행시킴으로써 이미 지구적인 플랫폼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고, 메가아시아의 통합, 분열, 이런 변화는 지구 정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북아시아는 메가아시아의 거대 지역으로서의 연결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정화하는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따라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또 북아시아, 이런 그 아시아의 각 지역들과 유럽, 그리고 그림에 나오지 않지만 태평양 너머의 미주가 상호 연결되어지는 이런 구조에 대한 그 이해가 중요하고, 따라서 이런 그 특별히 대륙의 거점을 확보하고 북극 시대를 준비하는 이런 지역 전략이 한국에서 구상되어지고 준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분께 드려야 할 말씀은, 그럼 이런 거대한 메가 아시아에 대한 관념, 그리고 아시아의 각 지역들이 간지역주의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런 변화,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지역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미 말씀드린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과연 한국의 지역 전략에 대해서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문정부에서 추진해온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한국의 지역 전략을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전략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느냐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 적어도 전략의 차원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다음 정부 이후에 한국의 지역 전략을 고민하는 여러 정치가들, 전략가들, 그리고 관료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라시아가 중국의 1대1로 전략이라든지 러시아의 전략이라든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변화,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과 서아시아의 변화에 의해서 유라시아의 구조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또 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에 의해서 아시아의 해양 지역이 새롭게 구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신북방과 신남방이라고 하는 정책이 따로 가는 정책,
아니고 거대한 아시아의 설계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수정되고 발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륙을 향해서 신대륙주의에 어떻게 하면 편승하거나 활용하거나 새로운 변화의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그리고 해양을 향해서 어떻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환동의 경제협력권의 구축이라든지 나아가서 해양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들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해양 전략이 또한 발전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메가 아시아를 설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내지는 미중 경쟁에 의해서 제한받는 아시아가 아니라 아시아의 각 지역들이 간지역주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지는, 그래서 거대한 공영의 아시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구상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고, 그러한 개념들을 함께 고민해 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한국의 지역 전략은 결국 작게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황해, 환동해와 같은 동북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나아가서 거대한 아시아, 메가 아시아의 연결을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더 발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